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산 최신 안보 이야기 최강 신범철입니다. 아산 최신 안보 외교 안보 이야기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아니면 좀 한 주가 넘더라도 주간에 있었던 주요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지금 최근 한미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방위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제공해 왔는데요.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 안보 무임승차를 나오면서 동맹국이라든가 우방에 대해서 100% 방위비를 다 분담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마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도 지난 1년 동안 협상이 있었는데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은 이 미국 측에서는 최소 10억 불을 내라라고 얘기가 있었고 한국은 1조 원 이상은 낼 수 없다. 이런 입장 때문에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위 분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범철 박사님, 그 방위 분담금이라는 게 뭔지 그걸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한미군 주둔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갖다가 한국이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기지라든가 그런 네. 것은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카투사로 잘 알려진 것처럼 주한미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해서 주한미군 주둔과 발성해서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한미군에 있는 민간인 군속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네, 그렇죠. 주한미군 그 시설, 기지 건설 부분 그리고 군수 지원 비용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에 처음 했을 때는 한 1,00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은 많이 증액이 돼서 9,600억 작년에 그 정도 규모를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위 다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단위에서 밀리언 달러라면은 이제 자기는 빌리언 달러. 그래서 그 부분을 미국 국민들에게 홍보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압박이 세다. 그렇지만 또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또 잘 헤쳐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기 앞서서 방위 분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냈다. 그럼 이 1,000억이 그럼 다 미군한테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한 80% 이상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 그건 네. 100% 한국 국민들이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전체 비용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40%는 당연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 건설 비용 같은 거는 시설 감리라든가 설계 부분은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 비밀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에 위임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시공과 관련해서는 한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군수 지원 같은 것도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공군에 대한 정비 같은 것은 대한항공이 이렇게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비용은 또 대한항공에 돌아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1,000억을 지원한다 하면은 800억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다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한 80% 정도 예, 된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건데 예.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고 미국에 무조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오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1년 동안 사실 이제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9차례 실무 협상을 했는데 타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그 입장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접근을 했고, 또한 트럼프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뭐 어쨌든 거래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지급하는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다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미국의 입장에선 받아내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과거의 협상 사례였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바뀌는 걸 조금 싫어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1조를 넘기느냐 그렇죠. 마느냐 이 그것이 문제.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다. 네, 심리적 이렇게 해서 저항선이다. 가능하면은 9,999억 밑으로 이렇게 네. 억제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역시 단위를 바꾸고 싶어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밀리언 달러에서 그래서 빌리언 달러로 바꾸고 이렇게 싶다. 바꾸고 싶어 해서 여러 차례 협상이 있는데 약간 근접하게 갔었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뭐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은 10억 달러는 최소한 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액수가 큰 증액이 아니면은 1년 단위로 협상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로 전해져요.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거절을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 뭐 돈을 많이 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시야를 이렇게 좁혀서 보잖아요. 그런 해법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로 보면은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방위분담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유사시 뭐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기타 부분에서 미군의 또 미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라는 한미동맹의 흐름에서 볼 수 있고 또 동맹의 구조와 우리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또 볼 수 있는데요. 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죠. 그래서 방위비라든가 우리의 국방비를 약간 덜 쓰고 경제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좋은 시장까지 활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7년에는 우리가 대미 흑자가 23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돈으로 한 25조에 상당하는 그렇죠. 거죠.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1조도 안 되는 돈을 방위비 분담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튼튼한 안보를 만들고 미국 시장에 수출해서 수십조의 흑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몇천억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 갈등을 하다가 그러한 시장의 가치를 손상받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러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가능하면 뭐 소액으로 증액시켜주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혜택을 보면서 미국의 흑자 폭을 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면 사실 지금 2월 17일 미국 상무성에서 그 한국 자동차의 그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 그랬을 경우에 이 방위 분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를 25%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럴 가능성 뭐 그게 직결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또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이게 잘못해서 한미 간의 감정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아무리 실무선에서 협상을 잘 해놓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한 번 발생하면은요, 그 파급 효과가 수천억이 아니라 몇 조까지도 갈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하나 건수가 몇 천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해서 아까 2017년에 우리가 대미 흑자 규모가 230억 불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수십억 달러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네, 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최소 50억에서 70억 불의 대미 흑자가 줄었다. 그것은 뭐냐?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흑자가 몇 조가 줄은 거예요. 7, 8조가. 그러면은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 3천억, 4천억 가지고 싸우느니 그런 부분을 쉽게 해결하고 미국 수출 시장을 조금 더 열어서 수조 원의 흑자를 더 보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런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과거의 협상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대통령 본인의 아젠다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처음 대통령의 아젠다, 즉 선거 기간부터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100% 물려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걸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단위는 맞춰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대신에 반드시 우리도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옵셋이라고 하잖아요. 네. 돌려받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한미 관계 틀 내에서 이 방위 분담 문제를 봐야지 방위 분담이라는 그 돈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앞으로 계속 이 동맹국과 방위 분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지금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 나토에서 먼저 큰 폭의 증액을 약속했기 때문에 천억 불 올린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000억 달러는 뭐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도 안 나올 정도의 거액인데요. 100조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나토에는 그 회원국이 있고 그 회원국이 모두 합한 액수니까 뭐 개별 국가별로 비교하는 거는 다르지만 보면은 작년에 나토 회원국이 부담한 게 3,120억 불. 근데 2020년에 어떻게 보면 4,120억 불로 1,000억 불을 증강시킨다는 건데 비율로 보면 거의 30% 가까운 증액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한 3,000억 이상을 증액해라 이런 요구가 올 건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과정에서는 한국이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히 셌다고 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토에서 30% 이상 증액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최소한 30% 이상을 증액해라 이런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또 다시 다음에 있을 일본하고의 협상에도 그렇겠죠. 적용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도 어차피 맞을 매라면은 맞는 대신에 얼마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경제적 여건을 확보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랑 좀 비교해 볼 적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방위 분담 총액뿐만 아니라 방위 분담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 일본식으로, 일본은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 어떤 뭐 항목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게 되면 일본이 검토하고 그 소요를 충족시켜주는 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좀 퍼센테이지가 낮다라는 얘기도 있고 독일은 또 그보다 더 낮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많은 분담률로 따지게 되면 제일 많이 분담하는 국가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그 총액뿐만 아니라 그 형식의 문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그 다른 나라들의 방위 분담 포뮬라하고 우리의 포뮬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각각 그 소요를 충족하는 소요 충족형이고 우리는 총액으로 돈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더 많이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경제력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인구도 일본이 많고 하다 보니까 1인당 GDP 규모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많긴 해요. 네, 근데 그걸 우리 강조하는 건데 한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는 55,000명 이상의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약간 1조가 안 된다면 일본 한 6조 이상의 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평가하는 거는요. 일본이 소요제기형이긴 하지만 전체 비용의 한 70% 가까이를 충족하고 있고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충족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소요 충족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본 수준으로 70%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약간 덜 내는 대신에 럼프섬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현명한 방식을 태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더 증액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요 충족형으로 간다면은 투명성이 확보되잖아요. 그건 있죠. 예,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토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나토는 이게 우리는 양자 조약인데 다자 조약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를 갖다가 1% 이상 사용해라. 그러면서 국방비도 이제 방위비 분담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여금으로 해서 일부 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할 때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주둔하면서 9천억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약간 덜 낸 건 덜낸 있다. 거죠. 근데 뭐 유럽은
안보 환경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네. 거기는 뭐 전쟁의 위협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이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까지의 협상을 뭐 이렇게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외교관들이 나름 노력해서 협상을 잘 전개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협상을 전개 중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자칫해서 판이 깨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협상을 전개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건 일본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좀 더 덜 낼 수 있지 않냐, 항목별로 제공을 하니까. 그렇지만 아니다. 사실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분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이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제공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본형이 좋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우리 관련 부원장님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그 정리는 제 전공 아닙니까? 근데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총액 플러스 1년 단위로 협상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이 1년 단위로 협상하는 것과 지금 이제 5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단위로 협상하는 것과 5년 단위로 협상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1년 단위 협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이 협상이라는 것이 자기의 국가 이익을 놓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협상을 하면은요. 지금 당장에는 증액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저희가 가능성이 예, 있죠. 5년 단위로 협상했을 때는요. 한 번 타결을 하면 거의 물가 상승률 상승분만 해서 정도만 한 증액을 4% 이하로 이걸 묶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 어느 정도 증액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안정적으로 3년 이상, 5년 단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현금 대 현물 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8차 때는 현물 지원 분량을 상당히 늘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현물로 지급하는 게 좋으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으냐, 거기에서 우리 신범철 박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물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이 다시 한국 경제로 환류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다만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명성이 확보되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방위비 분담의 핵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방위 분담 협상이 타결이 안 날 경우에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다. 뭐 일부에서는 2만 2천 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 뭐 아까 또 그렇게 됐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율 25% 증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란 그 제재에서 유예를 받고 있는 부분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갈등이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되는데 거죠. 네. 한미 관계가 진짜 나빠지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엔 약간 특징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너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한미 관계를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특정 기간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정부의 특징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관세 협상이 나쁜 쪽으로 이루어지면은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란 제재 문제도 한번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기업이나 금융권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철강 문제도 걸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럼 그 이전이라면 언제까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자동차 관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대개 2월 한 17일 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전에 타결 보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전에 타결 보기에는 협상의 시간이 너무 적을 없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메시지는 줄 수 있겠죠. 네. 뭐 최소한 뭐 빌리언 달러를 요구한다면 빌리언 수준에 맞출 수 있다. 근데 빌리언 플러스 1,000만 불이 더냐, 2,000만 불이 더냐 이런 거는 다시 뭐 협상을 해서 가능하면 낮춰야겠지만 그 정도를 제한하면서 이런 통상 협상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 아니, 생각합니다. 아니겠지 이제
방위 분담 협상이 통상 분야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이죠. 예,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전반적인 한미 관계 틀 내에서 일종의 이게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이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163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년에 1조를 투자를 해서, 아니면 뭐 약간 1조가 넘겠죠. 1조 1,200억 정도 되겠죠. 투자해서 163조를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장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건가요? 그렇죠. 그 튼튼한 그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주한미군의 자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경제 부분과 방위비 분담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빌리언 달러 하면 지금 환율로는 1조 1,4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낮아지면은요. 옛날에 한때 1달러당 800원일 때도 있어요. 그럼 8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옛날 아주 얘기고요. 옛날이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 환율 조정 문제로 해서 1조 밑으로도 끌어내릴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너는 외국에 미국에 돈 못 줘서 안 날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국가 전략을 운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충돌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또 책임을 할 바를 하고, 또 반대로 그것도 미국으로부터 우리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얻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게 좀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국방 예산이 지금 4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46조 46조죠. 7천억.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우리가 추가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1,200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하고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우리 한미 간에 협조해야 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은 나중에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네. 지금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이 협상이 잘 진행돼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 된다면, 아직 지금 북한의 태도를 봐서는 그거로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대로 그러한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은 주한미군 감축 소요도 있을 거예요. 비핵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도 훨씬 더 줄여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부원장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산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 한미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 분담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고 가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